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료 대마왕이죠.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동네 살림꾼 임미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수다쟁입니다.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수다쟁이에요. 네, 매주 바뀌고 있습니다. 네,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 김성진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비상 소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2019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박수를 시작해볼까요? 네. 황금 돼지의 해잖아요. 저는 이 황금 돼지가 딱 생각을 하면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돈도 들어올 것 같고 사람도 들어올 것 같고 일도 들어올 것 같고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무엇보다 위원장님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 김 위원님밖에 안 계시네요. 너무 충실한 팬이세요. 어떠세요? 새해 이렇게 맞이하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남들은 막 이렇게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달쯤 지나야 아, 이게 2019년도구나라는 새해에 대한 적응력이 생겨서 그때 계획을 좀 잡거든요. 그래서 아직 1월 달은 뭐가 뭔지 아직도 2018년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뭐 날짜 적을 때 네. 2018년 아직도 그렇게 적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저는 아직도 그 음력으로 이렇게 뭘 계산하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조금 유예되지 않을까. 예, 아직도 이렇게. 음력을 많이 사용하시네요? 옛날 기록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음력을 많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조금 그 길들여져 있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보기보다 이상한 아저씨. 네, 이상한 아저씨로. 아니 천 의원님 딸이 네. 네. TV에 나올 때마다 이상호 위원님 보고 이상한 할아버지 나왔대요. 네, 이상한 이상한 할아버지 나오지 아저씨도 아니고 이상한 할아버지요? 네. 아 근데 그 뒤에 게 더 충격적이었었어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그 외에 나머지 한 분은 안 이상한 할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안 이상한 할머니.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시선은 네. 속일 수가 없는 거 봐요. 네, 그 강력한 팩트 폭격인데요. 농담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생결담 주제를 이렇게 또 정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지난해는 7,530원, 올해부터는 8,350원. 결국 싸움은 그 영세한 점주하고 저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어떤 싸움으로 이렇게 붙여가는. 경제적인 약자들한테 이 최저임금이 마치 임금의 최고 한도인 것처럼 적용이 되는 게 많은 거죠. 도의원들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좀 크게 얘기하세요. 네, 놀고 먹는 분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저희 물로 가요. 물로 가요? 진짜 이 물 문제 좀 해결하고 아. 싶어요. 가장 상류에 있는 명품 소포재련소가 딱 걸리는 거거든요. 네. 물 속에 벌레들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인류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믿어야 될 거는 물이고 또 토지고 이렇거든요. 결국은 어떤 이유로든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다. 가끔가다 김성진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성진 도의원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나. 아니요. 네. 그러면 정체성이 정체성이 2019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바뀌는 것, 또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이렇게 4가지로 결이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2019년에 들어서면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천 의원님이 2019년에 어떤 것들을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 정리를 하셨다고요. 네, 저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너나 할 것 없이 임금님 탓만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임금님 탓만 한다? 네, 굉장히 중의적인데 이 뜻이. 네. 임금이에요? 네, 임금님. 없는 임금님. 그러게요. 아, 급여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급여. 최저임금 인상 그 문제를 오늘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 기준도 바뀌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저임금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게 왜 얼마나 인상됐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나요? 예. 이게 알바생이 작년에 가장 큰 이슈로 꼽은 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그거보다는 인상이 될 텐데 네.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이만큼은 줘야 된다. 이 정도도 주지 않으면 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게 되면 또 이 뭐 과태료도 부과받고 벌금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는 시간당 7,530원 그리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월 157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시급으로 8,350원 그리고 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천 원. 네. 약 20만 원이 조금 넘는 선에서 오르게 된 거죠. 이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고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최저임금이 과연 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찬반 여론도 뜨거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다 이런 입장이고 주는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지역에 처음에 7,530원으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저희 지역에 아주 인상 깊었던 일이 요식업협회에서 전 지역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 해먹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폐지하라고 그리고 이러다가 이 골목 식당들 다 망한다고 플랜카드를 굉장히 크게 막 여러 곳에 걸었는데 한 시간에 7,530원 해서 1년 그러니까 한 달 일을 해야 157만 원 정도의 급여가 보장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 초과 근무하는 수당에 대해서 더 쳐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일반 식당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 식당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나라는 사실 그런 갈등, 노동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작은 영세한 그 상가긴 하지만 별로 솔직히 이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사용자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이 여기에 같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근로자 같으면은 우리 아마 비정규직, 일용직 이렇게 하면은 6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급여를 받게 되는 수준이 틀려지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자영업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는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66만여 개 정도 됩니다. 카페가 한 9만 1천 개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치킨집 의외로 생각보다 적습니다. 3만 7천. 편의점이 4만 1천. 편의점이 치킨점보다 많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에 종사하는 업을 하는 자영업자,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최저임금이 되니까 아마 양쪽 다 어려운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걸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아픈 현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임 의원님이랑 김 의원님이 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우리 사생결담이 가장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김 의원님께서 방금 붙이지 마. 김 의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이 자영업자가 이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좀 허구의가 상당히 많다. 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570만 개의 업체가 있어요. 자영업자가. 그런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임금을 주지 않는 혼자서 운영하거나 또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70%입니다. 경북도 이게 70%가 넘고요. 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편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 전체가 들고 일어난다, 자영업 전체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좀 맞지 않죠. 전체 자영업에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중에 이 자영업에 또 포함되는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냐면요. 우리가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식당들이 있잖아요. 이곳은 고용원이 한 20명, 10명에서 20명 안팎이 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우리 제조업의 그 아주 열악한 영세 업체들보다도 이 고용하는 인원이 많은 거죠. 이들이 이 대표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마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이 망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 되는 거는 좀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조금 그 뭐랄까 이렇게 프로테지의 눈속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순수하게 그 임금 인상률을 놓고 보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근데 사실은 157만 원에서 뭐 174만 원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게 인상률만 놓고 보면 10%, 한 2, 3%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요. 확 상회해 버리니까 사실 요 근래 이제 공무원 임금 인상률 그래봤자 2.8%,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테지를 전혀 안 올리고 뭐 계속 이렇게 평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근데 왜 이거 10몇 %씩이나 올려야 되냐라는 문제 제기가 하면 이게 단순히 돈이 오르는 문제보다 프로테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제 일반인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아마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그리고 큰 단위의 그 저게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돈 몇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주 이렇게 암동에서 조금 괜찮은 아파트,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아파트에 어떤 경비원들, 거기에 사는 관리소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때 한 달 10,000원 올려주는 거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잘 사는 아파트 자랑은 하면서 한 달 10,000원 올리는 거 정말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할 때 쉽게 동의할 것 같지만 어쩌면은 한두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 하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또 이렇게 현실이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이걸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북만 놓고 봐도 경북이 이 1인당 GRDP, 그러니까 3,699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204만 원. 야, 경북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경북이 이 GRDP는 높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소득자도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제조업 종사자 수를 보면 경북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 최저임금 인상이 경북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경북이 제조업자 종사자 수가 32만 3천 명입니다. 이 대구가 17만 8천 명이거든요. 대구 인구와 경북 인구가 비슷한데 제조업 종사자 수는 거의 경북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게 2016년 기준인데요. 우리가 얼핏 떠올려 보면 이 포항의 포항제철과 그리고 구미의 넓은 디스플레이 공장들, 이 제조업체들 그리고 경주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2차, 1차 하청업체들. 이 업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은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납품받는 대기업들은 단가를 올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타격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코 푸는 거죠. 손 안 대고.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야지만 경북의 특히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그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게 의외로 이게 편의점 관련한 예. 그 기사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문제였던 거지. 그리고 결국 싸움은 그 영세한 점주하고 저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어떤 싸움으로 이렇게 붙여가는 이러한 양상은 정말로 좀 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그 제가 현수막 저희 동네 걸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걸리길 바라는 거죠, 현수막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정말 최저임금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사회에는 그 경제적인 약자들한테 이 최저임금이 마치 임금의 최고 한도인 것처럼 적용이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 그렇게 적은 임금으로도 내가 조금 더 월급을 올려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우리 형편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참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우리도 그걸 받아 안고 너희와 내가 함께 상생하는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면 아마 우리는 기분 좋게 그 식당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마 그 현수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식업 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아마 시위 그 형태로 걸린 현수막이 왜 아닐까. 그걸 그렇게 개별적인 정치적으로 게 아니고.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많은 현수막을 그렇게 거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걸 차원에서는. 보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임 의원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운동이 이제 잘못된 거고 적다면 운동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 의원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잘 내건 것은 결국 잘못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 대가를 어떻게 평가할지 앞으로도 찬반 논란이 조금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그 한국은행에서 이런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전국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한 통계였는데요. 전국의 이 비율이 50.7%,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7%의 임금만 받는다. 였는데 경북이 48%입니다. 예,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격차가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고용주 여러분, 적어도 최저임금만큼은 주고 일을 시켜 먹어야 사람답게 내가 고용주로서 살 수 있다는 기억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주 여러분들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네요. 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2019년에 바뀌는 것들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갑자기 내가 말을 넣으시는데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미국 네. 공포 영화 그렇죠. 제목이잖아요. 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하시는 활동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조례가 생각보다 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한정에서 이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에 있더라도 이 조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난해에 이 두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제정한 조례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조례인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죠? 저 신임 도지사께서 강조를 하셨죠.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출산 장려 지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 고위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이 출산과 이 의료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이미 있는데 왜 이걸 조례를 만들었냐라고 하면 이 서울이나 뭐 대구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축제 같은 것들도 만들어 나가고 서로 마을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북에서도 곳곳의 마을에서 좀 활발한 사업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이 먼저 신청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경북은 아직 없었는데요.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서 장애인 권익옹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이걸 구제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운영됐는지 잘 운영됐는지 지켜보는 것도 내년에 두 분이서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교육과 관련한 조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이미 조례로 만들어 놔서 이게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이 경상북도의 학생들과 북한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이 교육조례도 또 만들었습니다. 5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조례가 경부 도세 감면 조례입니다. 이 거의 12월 20일 날 마지막. 예, 마지막 날 통과됐죠. 이게 뭐냐면 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이 취득세를 면제하고, 또 다른 조례 보면 이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도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조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도청 이전 기간 이 이주 종사자의 주거용 건축물과 이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계속 네, 나와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보면 놀이터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곳은 또 많이 있고 없는 곳은 또 없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과연 안전하게 놀 만한 놀이터인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문단도 꾸리고 놀이터를 조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이런 조례가 있구나, 우리 마을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조례 개정 7가지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천 의원님께서 최근에 제정된 조례, 네. 개정된 조례를 따끈따끈한 조례들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 또 의료 취약계층, 또 임산모, 또 어린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깊어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임산부 문제, 또 어린이들 문제 이런 일들은 아마 국가적인 아젠다죠. 그런데 따르는 어떤 일들은 우리 도의회가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우리 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2분을 포함한 도의원들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좀 크게 얘기하시죠. 놀고 먹는 분들이 아니라 밥값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참 논란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추진비 사용인데요. 네. 공모 처리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북도의회가 2019년에 이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때까지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준해서 했는데 지난해 우리 도가 이제는 업무 추진비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준용을 하자. 그래서 조금 더 도민들이 알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업무 추진비 이러면은 판공비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 종류가 예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직책급 업무 추진비 있어요. 이거는 직책에 따라서 주는데 이거는 하나의 정액 급여하고 똑같습니다. 그 현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 정원의 숫자에 이렇게 기준에 의해 갖고 정해지는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이거는 일정 부분 이 도 단위 전체에서 도지사를 중심으로 부지사 이렇게 해서 쓴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운영이라고 이것도 똑같은 형태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 추진해서 도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는데 식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되는 또 비용을 쓰기 위한 시책 추진비도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들어 회식도 하고 이러는 데서는 또 이렇게 부서 운영도 있는데 우리 의회 부분은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쓰는 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의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핵심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지사 업무 추진비가 작년부터 공개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 정치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아지면서 의회도 스스로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업무 추진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이 많아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느끼기에는 뭐 저렇게 많아 할 수 있는데 그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쓰일 때 잘 쓰인다면 불만이 없어지겠죠. 요즘은 뭐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첫째 이제 현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의 집행의 예외는 아마 도지사 같으면은 도청 직원들의 경조사 그리고 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도의회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고 휴일에 쓸 수 없어요. 또 유흥업소에서 쓰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밤 11시 이후는 쓰면 안 돼요. 또 1회에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하려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첨부를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알뜰하게 쓰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게 있죠.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한 지가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 추진비에 쓰는 어떤 규정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벌써 이미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만들어져서 원래 그게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조례로 만들어졌어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 편입니다. 근데 그 규칙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는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 눈으로. 이게 어떤가 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얼마씩 해서 60명 분을 한몫해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회의 자료를 만든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쓰이는 모든 예산이 한몫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걸 분석을 해보면 밥값으로 50% 이상을 쓰는 거죠. 그 이제 그 회의하고 하면은 전후로 네.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전부 공통경비에서 지출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올해도 아직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닌데 의회 회기 기간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밥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제가 지난해 확인을 했고요. 경북도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 도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을 만큼 공개를 할 거면 한꺼번에 아예 다 털어놓고 공개를 하는 게 밥값하시는 의원님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좀 받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걸 예를 들자면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출할 수 없으면은 공무원이 그걸 지출을 못 해요. 아니,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임 의원님 도와줘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최 기자님 말씀 저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기자들 미워져요. 그걸 계속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업무 추진비는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경북에 개정된 조례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네, 그 경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경북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정됐었던 조례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 언제 개정됐는지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두가 감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혈세가 어디로 쓰이는지 다 알 수 있겠죠. 경북의 조례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네, 지방분권의 시작은 시민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멋진 말씀이세요. 네. 2019년에 또 바뀌는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올해는 꼭 해결해야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문제 꼭 해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물로 봐요. 물로 봐요? 물로 봐요. 사람들이 임 의원님을 무시하나요? 아니 진짜 이 물 문제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특히 안동호의 경우는 1,300만의 그 식수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동호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이 죽음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안동 MBC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적이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 가보면 안동으로 들어오는 물길의 가장 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딱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안동호의 수질이 지금 이게 카드뮴이나 비소나 이런 중금속들이 얼만큼 많이 나왔는지 이마댐하고도 비교를 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렇죠. 물고기 집단 폐사 저희도 굉장히 여러 번 보도가 네네. 됐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 저도 그러니까 왜 문제는 있는데 해결은 안 될까? 그렇죠. 이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도에서 영업정지 20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영풍에서 20일이 너무 과하다. 그걸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행정 소송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을 제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미뤄지다가 10월 달에 10월 23일인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기각됐죠. 영풍의 요청이 기각이 되어서 영업정지 20일이 처해질 위기에 처했는데 당시 영풍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게 갑자기 조업중지하게 되면 우리도 어렵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렵고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인근의 아파트 주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대법까지 가게 되면 지난번 쓰레기산 문제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짧아야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20일을 때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대법까지 가면 길면 2년까지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여전히 영풍에서는 폐수를 방류하고 그 슬러지를 또 방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또 재련소 입장에서는 20일 조업 정지지만 앞뒤 뭐 가동을 그렇죠. 중지하고 다시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6개월 걸린다는 정도는 거죠. 네. 뭐 공장을 멈춰야 된다고 석포제련소의 하더라고요. 어떤 현황을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석포제련소가 아마 1970년도에 네. 지금 현재 자리에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되는데 지금 이제 3공장까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을 이렇게 보면은 아연이 연간 36만 톤, 황산이 60만 톤, 또 황산동해서 1,500톤, 은부산물 이렇게 해서 2,800톤, 또 인듐해서 300톤 이렇게 제품이 생산되는데 연간 매출이 한 1조 4천억 정도. 연간 매출이 1조 4천억 원이요. 된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품 생산되는 제품만 이렇게 들어봐도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것이 남죠. 뭔가 네, 많이 어쩔 수 들어가고 없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예. 느낌은 있네요. 또 이 정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산물들이 발생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의문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경험치라고 봐요. 여기 이제 석포제련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낙동강 사랑 환경보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첫째, 그 일대 밑에서부터 하류 한 3, 4km 정도까지는 물속에 벌레들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수시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거기다가 또 철새들이 때로는 수백 마리씩 떼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먹은 예. 철새들이 죽는 이런 거죠.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보면은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의 어떤 허용 기준치를 벗어나는 이 중금속들이 검출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요, 이 석포면 주민들의 그 체내 중금속 정도와 거기서 30km 정도 떨어진 그 무랴면 주민들의 체내의 중금속 정도를 비교를 해봤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체에 그것이 축적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석포면 주민들은 그러니까 영풍제련소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미 토양이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서 봉화군에서 보상금을 주고 거기에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만 아직도 끝내고 있다는 거죠. 수차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아직도 영풍의 그 위세에 이 국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겁니다.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어떤 일이냐
환경단체의 이렇게 활동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심각한데 예를 들자면 석표면의 인구가 한 2,200여 명 정도 되는데 석포 재련소와 관계되는 이 일을 하거나 또 거기에 직원들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한 840여 명 정도 돼요. 그 석포면 전체 절반이에요. 인구의 약 38% 정도가 이 석포 재련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하나의 가족까지 생존권이 갖고 있는 더하면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예. 인원이겠죠. 그래서 이 집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 석포 재련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심판이 있었을 때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환경단체와 석포면 주민들. 주민들이 딱 마주쳐서 데모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당시 시위를 할 때 석포면 주민들께서 우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치면 1,300만의 물이거든요. 식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심각한 거고요. 우리가 그 장항 재련소의 사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의 근대화의 상징으로 장항 재련소가 세워졌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89년도에 용광로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지만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그 장항 재련소의 반경 4km 일대에 토양 정화 작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년까지 약 3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양 정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류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믿어야 될 거는 결국은 물이고 그렇죠. 또 토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사실은 모든 것들이 도미노로 이렇게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나중에 어느 정도였던 그 법이 구제할 수 있는 뭐 2년, 3년의 시간 동안 이걸 계속 끌었을 때 그 이후로 입을 굉장히 큰 피해를 좀 생각한다면 우선 정지를 좀 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이게 법 차원에서 안 되면 조례라도 정해서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좀 드는 쪽입니다. 네, 영풍 석포재련소는 한 회를 가도 되는 너무 많은 그렇죠. 네. 양인 것 같아요. 다음 예로 좀 넘어가면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자원공사 이야기입니다. 공공의 자원, 물을 가둬놓고 팔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공공에 환원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요, 김 의원님?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나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환경부로 일어나 해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신뢰가 깊지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수자원공사는 이때까지는 강이나 물을 하나의 토목의 대상으로 보고 또 물을 양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자원공사 분들을 만나면 이제는 수자원공사의 미션을 바꾸자, 물의 질로 가자, 그것이 바른 길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의성의 안동에서 들어오는 광역 상수도가 보급된 지 이제 한 10여 년 되죠. 10여 년이 예. 조금 덜 됐나 요 정도 예. 돼요. 근데 이게 보급이 될 때 저는 좀 그 당시 지방의회 의원이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당시 국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지방 상수도를 모두 다 의무적으로 폐쇄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방 상수도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의 마을 상수도 단위도 폐쇄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마을 상수도 혹은 지방 상수도 혹은 광역 상수도 이것을 이렇게 거미줄 짜여지듯이 이렇게 짜여져서 물을 공급받던 시스템에서 하나의 경로로만 물을 공급받는 것이 과연 요즘처럼 위기가 이렇게 아주 산재해 있는 이런 시절에 가장 바람직한 공급 시스템일까? 저는 고민이 저는 좀 이런 돼요.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곳을 가서 듣게 되면 저는 그걸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시군의 주민들이 먹을 물을 누군가에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 안동하고 의성은 광역 상수도로 되어 있지만 안동이 전부 다 관리를 다 해요. 근데 이게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공성보다는
수자원의 경영성으로 먼저 가게 되죠. 수익성을 이걸, 먼저 예, 보겠죠. 그래서 임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의성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네. 공익임선한단한테 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맡겨준 거거든요. 네. 니네가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역상수도를 선택했고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의성이 아마 우리 타당하지 안동하고 않다는 광역상수도로 가는 과정은 의성에서 먼저 요구를 맞아요. 했을 거예요. 저희 지역의 물이 물 굉장히 확보하기가 힘들고, 안정적이지 않아서 또 의성에서 치수를 하는 것보다는 안동에서 치수하는 것이 수질로도 그냥 우리가 일반 인식하기에 저도 먹고 있는데 좋아요. 네, 네, 그렇게 이게 하니까. 모든 곳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또 이 낙동강 하면요, 4대강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에서 뭐 인근의 하천 정비하고 공원화 시켰는데, 근데 이 공원을 또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이대로 둬도 될까요? 사실 이게 그 4대강 사업만큼 아까 이렇게 수도 획일화만큼 전국에 있는 이 모든 강들을 굉장히 하나로 획일화시켜서 이렇게 개발했던 대표적인 사업이죠. 근데 강은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 또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산강이나 이런 강 같은 경우, 섬진강이나 이런 강은 굉장히 어떤 그 환경 중심의 강이라면 낙동강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 중심의 강이죠. 그리고 그 낙동강을 끼고 이렇게 따르는 그 문화적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했었죠. 근데 사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 주위에 공원 만들고 모든 강을 그렇게 하니까 원래 낙동강의 모습을 좀 고민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작업들이 지금은 어쨌든 좀 필요한 시점이 이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다. 예,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도 아니, 근데 동의하는 일입니다. 가끔 보면은 김성진 위원님이 예, 예.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분명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의 일정 부분 해를 끼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을 인간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는데 정말 이 대단히로 자연의 손을 떼는 일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4대강 사업 이전에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왜 그게 필요했을까? 절박하지 않았죠. 그냥 어느 때에 출발이 되었으니까 끝을 본 것뿐이죠. 그렇죠. 그게 준공하는 과정까지 한 20여 년의 세월이 걸리고 준공이 되어서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서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태양광 하겠다. 거슬러 올라가서 태양광 하기 위해서 그 넓은 면적을 간척을 했느냐. 그걸 지금 현재까지 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 정말 우리 전 국민이 찾아가는 관광지로, 전 국민이 갯벌을 체험하는 곳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 제가 그 가끔가다 김성진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우리 김성진 도의원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나. 아니요. 네. 이거는 정체성이 정당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사실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러셔서 제가 의견이 굉장히 다른 줄 알았더니 사실 원론적으로 올라가면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죠.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고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당시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경제정책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비틀려버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그 다음에 바로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비틀려진 이 강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정말로 심각한 고민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낙동강의 본래 모습을 다시 갖추어내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볼을 설치하는 데 들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그리고 노력과 열정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4대강 사업도 그렇고요. 아까 말한 석포제련소도 그렇고 한 회를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야기가 많아서. 해주세요. 네. 해주십시오. 네, 그럼 이쯤에서 임 의원님의 물 문제에 대한 결담 들어보죠. 영풍은 이 석포제련소를 바탕으로 해서 재계 2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2,000명의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자기네가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을 내세워서 또 다른 주민과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주민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제 나와서 1,300만 우리 국민들이 먹는 이
물줄기를 더 이상 혼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님, 그럼요. 물 문제와 더불어서 2019년에 꼭 해결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 그렇게 얘기해. 들어와, 이래. 들어와, 들어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임 모르시죠? 의원님 애교를 보게 되는데 들어와? 어떤 걸, 뭘 들어와? 들어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우리한테 굉장히 관건인데요. 기업들이 경북의 투자 환경에 좀 매력을 찾고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와. 경북이 1차 산업이 네. 거의 주된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인구 소멸에도 굉장히 취약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유치가 그래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북의 산업단지는 어떻게 변화돼 왔죠? 옛날에는 국가산단 위주로 경북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권역별로 해서 권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 해서 요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영주권 중심으로 해서는 한방 생물 산업단지, 그다음에 친환경 생물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경북에서 선방을 하던 이 산업단지 구미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있던 것도 빠져나가게 생겼는데 영주에서는 베어링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했는데 이게 또 그렇게 크게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8월 31일이죠. 국토부에서 전국에 7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이제 영주에 베어링 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영주시와 영주시의 주민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한 4만 명 이상의 서명도 받아 제출하면서 아마 이것이 추진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적 효과도 좀 있었으면 근데 좋겠는데. 고용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네, 맞아요. 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제조업체가 들어와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용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고용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요. 이 고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주 베어링 산업단지도 대부분의 경우 기계화되고 나면은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게 네. 일반적인 매칭. 이게 그 전체적으로 앞서서 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제조업도 이제 노동 집약적이지 않은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지난해 유치했다고 했던 대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로봇 산업을 유치했는데 고용 창출 효과가 800명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에서는 뭐 3만 명, 4만 명의 이 고용 효과가 있지만 이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고용의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특히 그 경북에서 구미가 무너진 과정 중에 하나를 보면 이거는 김관용 전 지사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구미에 있던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구미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당시 2006년에 김관용 지사가 구미 시장을 하던 당시에 지금 구미 국가 4산업단지에 우리도 공장을 짓고 싶다. LG 쪽에서 이야기를 건넸었는데 안 된다. 여기는 외투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외투 기업 유치 위주로 계속해서 경상북도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죠. 그러면서 구미에 공장을 짓는 대신에 LG가 파주에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하는 설비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전부 이제 파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서 특히 북부 지역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런지까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또 그 다음 세대로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늘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요. 경북에선 산업단지 유치가 힘들 뿐더러 산업체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 투자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뭐 TF팀을 구성해서 원스톱으로 일 처리를 해주겠다. 뭐 부지 매입부터 공장 가동 직전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요. 기업이 들어올 때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북 북부 지역은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기에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이 낙동강 상류라는 어떤 여건을 또 가지고 있죠. 특히 신도청과 관련해서 저기에 1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국가 3단 계획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준비를 한번 했었어요. 일명이 이제 도청 신도시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렇게 해서 아마 지난해 말경에 이렇게 용역 결과가 아마 제출이 되었을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되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영주에 이제 첨단 베어링 국가 3단 계획이 세워지니까 경북도가 계획했던 일들은 아마 물거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북도는 계획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예천 또 의성 기존의 어떤 농공단지, 산업단지 또 풍산에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를 확장을 해서 여기에다 기업을 유치해보자 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금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청 신도시에 네.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조금 변경됐다는 건가요? 아마 추가로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것보다는 거기에 연계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산업 그러면은 그 기업 유치 그러면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에요. 물론 모든 산업의 기본이 제조업이고 제조업이 탄탄해야 그 나라의 산업이 안정화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긴 하지만 이제 경북이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만 사고할 것인가라는 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로의 전환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굉장히 일반인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 유치 얘기를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막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또 도도 이제 TF팀도 만들고 뭐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몇만 명의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정작 가고 싶은 사람은 가야 될 사람은 난데 내한테 와서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 구미에 갔다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구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고용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한 번도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기업이 니네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왜 아무도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랬나? 이게 우리 현실인가? 이런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전 당연히 물어봤을 걸 전제로 하고 아니었나 계획을 봐요.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사실은 가서 물어보고 그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걸 정책화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좀 따져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정책부터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고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는 워낙 하니까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하는 모양새는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이 사이에서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계속 빠져있더라라는 게 좀 고민이 돼요. 그리고 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천의 사랑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만드는 60명의 조합원이 72명의 고용을 일으킨 협동조합이에요. 의성에도 그런 조합 장목반들이 많아요. 저만 해도 제가 참여하고 있는 데만 해도 30여 명의 조합원이 근 2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너무 크게 기업을 위주로 해서만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작은 일자리라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데에 좀 더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임 의원님의 이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결담 한번 들어볼까요? 시야를 넓힙시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에 바뀌는 것, 또 2019년에 꼭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